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우리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날씨도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신소재공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저기 신소재공학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어떤 그 전문적인 새로운 반도체에는 무엇이 나왔는가, 혹은 어떤 새로운 그 배터리는 요즘에 어떻게 동향이 돌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종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자료를 주변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는 주제가 이 전공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런 주제를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기 전에 신소재공학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마다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이 과가 좀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얼터너티브한 이름이 재료공학과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분만 할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교들이 재료공학과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들의 혹은 입학하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이름을 신소재공학이라고 바꾸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났고, 우리 학교도 90년대 후반인가 쯤에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소재공학은 크게 세네 가지 정도의 전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분자, 그리고 여러 많이 뜨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세라믹,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금속과 같은 그러한 재료들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신소재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신소재공학이라는 말과 재료공학 혹은 재료 이러한 단어를 아마 혼합해서 쓰게 될 텐데, 신소재, 재료 다 같은 영어로 materials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재료가 가지는 혹은 신소재공학이 가지는 그 인류 역사상에서의 의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인류의 역사를 정의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어떻게 정보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던 시기, 혹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던 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피루스에 글씨를 쓰던 시기, 그리고 종이를 발명해서 종이에 글씨를 쓰던 시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써서 정보를 기록하는 시기, 이와 같이 시기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사회생활상으로 따로따로 살던 시기, 그러다가 군집해서 살던 시기, 가족을 이루는 시기와 같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역시 소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이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석기 시대, 석기는 역시 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같이 나뉘게 되죠. 이러한 재료를 어떻게 인류가 개발해 왔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시대가 달라질 뿐더러,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재료의 개발이 그 재료를 좀 더 우수한 품질의 혹은 특성의 재료를 이용하는 그 집단 혹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기에는 원래 이제 고인돌을 쓰는 형태가 나타났고, 비파형 동검, 청동낫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청동에 이어서 나아간 게 철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나가면서 철기를 굉장히 잘 우리가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쟁기라든지 혹은 검 그리고 낫 이런 농기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검을 비롯해서 창과 같은 무기류 역시 같은 값이면 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보다는 철기 검이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더 위력이 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이런 재료의 이동이 철기로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만 하더라도 농경 발달, 계급사회 형성이 막 진행되는 시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철기가 되면서 농경이 확대되고 국가가 더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고조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나라인가라는 어떤 군락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삼국시대부터는 뚜렷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법 체제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뚜렷한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대를 구분할 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청동기, 철기와 같은 소재의 이름을 붙여서 시대를 구분했다라는 게 이 소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그리고 철기 시대로의 전환은 도구의 변화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 구조와 문명 전체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발전이 결국은 문명 발달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제가 이름을 들면 안 되겠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혹은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하면 이러한 재료의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쯤 전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는데 100년쯤 전에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플라스틱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성, 굉장히 좋은 어마어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볍고 근데 단단해요. 그리고 값이 비싸면 대중화되지 못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값도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한 100년쯤 전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개발이 막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플라스틱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약 200만 톤에 해당하던 생산량,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해요. 그랬던 생산량이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 3천만 톤으로 비약적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이쯤에는 이제 4억 몇천만 톤 정도로 올라갔다고 치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리니어하게 쭉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매년 생산량이 아마도 2060년에는 저 위까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0억 톤가량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부모님, 저의 할아버지 세대들 플라스틱은 좋은 거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초창기에 집신 신고 다니던 그 시기에 고무신이라는 게 나왔을 그때는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시대의 전환이었어요. 너무 고무신 좋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고무신이 바로 플라스틱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쓰던 그런 플라스틱, 그래서 215배라는 그런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크게 폰트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생산량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하진 않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량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이 요즘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 감춰진 환경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그냥 막 만들어 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의 안정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최악의 단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도 잘 알다시피 썩질 않아요. 썩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우리 분해된다라고 할까요? 분해되지 않아요. 자연의 어떤 소재들은 분해가 되든지 혹은 잘게 부수셔서 어떻게 없어지든지 혹은 뭐 무시할 만하게 되든지 혹은 뭐 녹여서 다시 쓰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얘는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럼 금속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기 뭐 디스토피아를 그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흔히 그 파리의 에펠타워가 이렇게 쓰러진 모습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인류 문명이 멸망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주곤 하는데 가령 그런 에펠타워가 쓰러지면 그 에펠탑은 그러면 그 안 썩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금속 소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 거죠. 아니요. 에펠탑은 쓰러진 채로 한동안 거기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녹슬고 산화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한 몇천 년쯤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분해되어 없어질 거예요. 모두 철 이온으로 산화되어서 땅으로 흡수되겠죠. 그런데 에펠탑 모양의 플라스틱 타워를 만들어서 그걸 쓰러트린 채로 두면 걔는 천년 후에 없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 에펠타워는 100만 년 후에도 거기 그대로 있어서 지구에 새로운 외계인이 왔을 때도 저건 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이게 바로 단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의 단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쓰레기의 20 몇 퍼센트 정도가 플라스틱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쓰레기들을 모아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이걸 처리를 하는데 거기 가보면 캔들, 유리들 모아두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 캔이나 유리들을 모아두는 그런 어떤 용기, 자루는 정말 조그만해요. 그래서 캔들, 유리들은 정말 조금씩 버리고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플라스틱을 버리는 그 용기, 플라스틱을 모아서 버리는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그 용기는 정말 산더미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발생시키냐라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 주세요 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리고 그게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그거 버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잔 마시는지 생각을 하면 플라스틱의 양이 어느 정도 버려지는 양이 가늠이 되실 텐데요. 1인당 연간 88kg을 버리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근데 세계 3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리고 있다라는 통계적인 근거이죠. 글쎄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따로 있어야 될 거고 그에 대한 반성은 반성대로 하되 뭔가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건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에게 맡길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은 일단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플라스틱이 근데 만들어지는 거가 안 썩는다고 만들어지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게 안 썩는다,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당장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을 역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사람 없는 섬 혹은 사람 안 사는 어떤 그 오지, 우리나라도 비록 땅은 좁지만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라스틱 그냥 갖다 던져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안 썩겠지만 뭐 썩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은 그게 뭐 나하고 큰 상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의 생산이라는 그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여기 예시로 나온 플라스틱이 에틸렌인데요. 이 에틸렌은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그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좀 더 발음을 수정하자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이게 재작년만 하더라도 200메가톤이 생산이 되었어요. 근데
생산은 이 정도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판매 가능한 양보다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도 문제예요. 이미 과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 이상으로, 쓰는 것만큼만 만들어도 그것도 문제일 텐데 그것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잉 생산을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걸 하나로 줄거리를 묶어보면 결국 플라스틱 편에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플라스틱 컵에 커피 받아서 마시고 휙 버리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플라스틱을 쉽게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한 소비죠. 그러한 소비 형태에 맞춰서 생산자들은 계속 플라스틱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해주면 계속 이 플라스틱은 싼 값에 우리에게 공급이 될 거고 우린 그럼 편하니까 계속 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텀블러 가져와서 받아가면 4,000원인데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 해가시면 8,000원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비싸니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플라스틱에 받아가시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대량 생산해주면 값이 낮아지고 그럼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 생산에서 폐기까지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오늘 관심을 줄 게 바로 탄소량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CO2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환경오염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탄소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양들은 결과적으로 50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1년간 가동하는 탄소 배출량과 비슷하다.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189개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차라리 석탄을 떼서 CO2 좀 발생할지언정 그걸로 전기라도 생산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에 그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지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단순히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나 플라스틱을 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CO2를 배출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CO2가 우리에게 앞으로 설명하게 될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플라스틱 1톤당 약 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5톤이면 지금 이 가벼운 공기, 가벼운 CO2가 5톤이나 있으려면 얼마나 큰 부피여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CO2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후온난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전공에서 많이 다루는 수식이나 혹은 전공의 개념들을 좀 담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고등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이언스의 사이언티픽한 그런 얘기는 최소로 줄였는데 근데 여기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구고 그리고 이게 태양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선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지구상에서 돌기 때문이고요. 에너지를 받은 식물이 자라나서 그 식물을 우리가 먹거나 혹은 다른 동물이 먹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우리가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이 어느 정도 서큘레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배출이 되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연력학 1법칙 같은 거 뭐 에너지는 보존되는다 그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만약에 배출이 안 되면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을 해주고 지구는 그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지구도 태양 에너지 받아서 쓸 만큼 쓴 다음에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도 결국 열을 배출하는 열원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온도의 평형이 맞춰진 채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억 년 동안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체들 CO2, NO2, SO2, O3, 오존 그리고 메세인 같은 이러한 기체들의 발생이 최근 100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특히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는 게 바로 CO2예요. 왜 CO2가 최근 100년 동안 급증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CO2 발생의 원인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정도에서는 그런 일 없이 평화롭게 CO2가 물론 CO2를 모르셨겠지만 CO2 같은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잘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일정의 유지가 됐었고요. 그런데 100년쯤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산업혁명이에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석탄을 떼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난방에 글 쓰고 있었죠. 근데 석탄을 떼서 이걸 동력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동력원을 석탄으로 이용하여서 공장을 돌리고 전에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하던 거를 이제 대량으로 기계가 생산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산업혁명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 어마어마한 CO2의 방출량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CO2의 방출이 그러면 그게 온난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태양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파장이에요. 여러분 빛의 파장 그리고 Y축은 에너지의 크기,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쯤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는 빛의 영역이에요. 당연히 가시광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름에 나가면 우리 살 타죠.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추운데 밖에 나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햇빛이 쬐면 따뜻하죠. 그건 적외선의 영향이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이 영역 여기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게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의 영역이고 이건 태양이 대략 6000 켈빈 정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해당해요. 지구도 열을 발생한다고 했죠. 태양으로 받은 열을 배출하는데 걔는 지구의 온도는 평균 288K 정도, 그러니까 수 20몇 도, 30몇 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도 지구도 그래서 방출하는 이러한 빛의 파장이 여기쯤에 해당해요. 하지만 훨씬 더 장파장이죠. 태양은 이쯤에서 그러니까 수백 나노미터 혹은 수 0. 몇 마이크로미터인데 지구가 발생시키는 빛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자레인지 정도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시고 근데 어쩌라는 거냐 CO2 어쩐다며 라는 생각을 그 다음 하셔야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각 기체별로 흡수를 하는 빛의 파장을 보여주는 표예요. X축은 여전히 파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Y축은 그 흡수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구가 흡수하는 파장 영역대가 어디쯤인가요? 대충 여기 9, 15, 21이니까 대충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2, 3, 4, 5, 6, 10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쯤에서 지금 우리가 방출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쯤에서. 자,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뭐죠? 질소가 있죠. 여기는 질소는 다룰 가치조차 없어서 걔는 그런 상관이 없어서 뺐고, 그 다음 많은 기체가 O2예요. 산소죠. 산소도 20% 정도 존재하고 있죠. 산소 흡수 어디서 하나요? 여기 약간 있긴 하지만 산소가 흡수하는 대부분의 빛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죠? 0.3 마이크로미터 이하 부분이에요. 산소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산소의 친척인 오존, O3도 저기 보여주고 있는데 오존도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오존이 성층권에서 하나의 층을 이루면서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을 상당히 막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그걸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CO2는요? CO2는 이 결정적인 10마이크로미터에서 딱 해당하는 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상당수의 그 이외의 부분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 얘네들이죠. 에서 굉장히 많은 흡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0마이크로미터보다 좀 더 긴 파장,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5잖아요. 15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구가 배출하고 있는데 15, 20, 21, 27 해당하는 이 부분도 지구가 배출을 하면, 그 빛을 배출하면 CO2가 낼름낼름 받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기체, 그리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체들은 굉장히 조금인데 CO2는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얘를 잘 받아먹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물은요? 물도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흡수하는데 물도 혹시 온실가스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은 물이 기체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물은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하면서 지구상에서 순환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지가 알아서 배출시키고 하기 때문에 물은 그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CO2는 항상 기체로만 있죠. 자연 상태에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배출하는 이 열을 다 CO2가 잡아먹는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 슬라이드에. 산소와 산소의 친척은 자외선을 먹으니까 걔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운 일인데, 근데 CO2는 지구가 방출하는 이 부분의 파장이 적외선입니다. 이 적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흡수를 하면 어쩐다는 거냐인데, 죄송합니다. 흡수를 하고 나면 이 그림이 그걸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흡수를 하면 여기 지구가 지금 발생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밖으로 배출을 했는데 CO2가 이걸 낼름낼름 받아먹어요. 그리고 CO2도 역시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겠죠? 지구도 태양의 열을,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을 하듯이 CO2도 지구의 열과 에너지를, 빛을 받아서 역시 다시 방출을 해요. 어디로? 지구로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열의 이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들, 특히나 CO2 같은 것들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지구로 보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안 좋아요. 원래 우리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일정 수준 계속 방출을 한다. 그래서 먹은 만큼 내뱉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평형, 온도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환경에서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가한, 왜? 인류의 활동 때문에, 언제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발생한 그러한 CO2라는 그러한 존재 때문에 드디어 문제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CO2의 증가, 양 증가, 그리고 CO2가 지구에 다시 튕겨주는 열 증가로 인해서 배출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아요. 열의 배출이 지구로부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우리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연평균 기온을 1880년대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기준을 대충 이 정도 한 1950년대쯤으로 기준을 0도라고 뒀을 때 그 이전에는 오히려 온도가 낮았어요. 그러다가 사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증가를 한 거죠. 이때부터 쭉 증가를 해서 들쭉날쭉 하기는 한데 이거 한 해 한 해 보면은 이건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아니 뭐 기후 변화 있다던데 사실 가장 더웠던 해는 뭐 5년 전이 제일 더웠다며 그럼 지금은 다시 온도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시간 스케일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부정확한 행위예요. 네, 수십 년 정도를 한꺼번에 보는 게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어느 정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급속도로 온도가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이 가장 역사상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기록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깨질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한편 이걸 보시면 이렇게 제다가 쭉 올라가네라는 이 그래프와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충 쭉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네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경향이 비스무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이것의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바로 단정짓는 거는 어렵겠지만 앞에 설명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역시 CO2가 점점 증가하니까 기온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1.28도 높아졌다 20세기 평균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단순히 1점 몇 도 올라가는데 이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 현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덧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기후 변화가 이상해지는 걸 보고 자라난 셈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작년에 출장 때문에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거길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얼핏 듣기로는 그게 굉장히 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한 기후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출장 시기가 7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운데 출장 가야 돼 하고서는 좀 기분 나빠하고 있다가 그래 홋카이도 삿포로 거기 괜찮다며 시원하다며 라는 얘기를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매일매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31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항상 여름에 시원했기 때문에 딱히 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그늘 마련 같은 거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땡볕을 다 맞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던 그 지역의 학교 교수님한테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대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일상에서 어느 한 피크 툭 치고 올라간 거였으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서늘한 기후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기후들이 나타나는 것은 홋카이도, 삿포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러한 기후 변화를 다방면으로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러한 범지구적인 그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옛날부터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야 우리 이거 뭐 좀 해야겠다 라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고 크게 큰 모임을 가진 게 두 번 정도 돼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90년대 후반에 교토에 모여서 교토 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제3차 기후변화 협정 당사국 총회라는 그러한
모임을 해서 나라들 대표들이 만나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낸 건데요. 90년대 후반에 모였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효는 2005년에 했어요. 결국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자 당장 오늘부터 뭐 하자라고 설령 약속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타임스케일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고, 당시 우리 온실가스 좀 줄여야겠다라고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랬어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양을 뭐 5% 정도 감축을 하자.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양심이 좀 있었는지 선진국들이 좀 많이 배출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들은 좀 많이 자제를 하자라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온실 감축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권장하네 라는 식으로 기간을 나누면서 이런 의정서를 발효를 시켰는데, 네,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오늘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네, 잘 안 됐어요. 네, 그냥 강제력 없이 야 우리 잘 하자가 잘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 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야 우리들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하고 다시 또 모였어요. 10년쯤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몇 차예요? 이거 3차인데 네, 21차 꽤 많이 늘어났죠. 다시 모여서 우리 이거 감축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 이제 정말 이거 큰일 났으니까 당장 이거 해야 돼, 발효해야 돼라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발효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선진국만 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참여해야 돼. 후진국들 당신들 개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따라줘야겠어라고 진행을 했어요. 1.5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를 하고, 돈을 이 정도 써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꾸준히 모니터링 하자라고 약속들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감축하자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몇 년 전인가? 1, 2년쯤 전인가? 트럼프가 이거 탈퇴한다고 그 이후로 했었죠 아마? 그래서 이것도 꽤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됐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를 통제 불가했다라는 문제가 처음에 교토 의정서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하고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거부를 한 그런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근데 온도 상승이 이미 저걸 넘었다라고 지금 하는 판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고요. 생태 발자국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적인 하나의 값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에게 기후 변화의 그 문제성을 위기를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값이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생태 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지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1970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도 아니죠. 이건 3년 전, 4년 전인데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구 1.7개가 필요해요.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많이 소비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원을.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고갈된다는 얘기잖아요, 갈수록.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뭔데요? 네, 선형 경제라는 방식입니다. 선형 경제에 따르면 네, 이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자원을 채취를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생산을 해내고 그걸 써요. 생산했으니까 쓰고 나서 그 다음 버려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다시 우리 쓸 게 필요한데 어디서 나요? 네, 또 자원을 또 채취해요. 이게 바로 선형 경제이고, 가면 갈수록 쓰게 될
채취할 자원은 줄어들고 결국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게 현대 사회의 경제 모델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고갈, 그다음에 무한한 쓰레기 생성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고요. 자원 사용량 이 정도, 그것도 지금 거의 8년 전 데이터고 지금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 저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선형이 아니라 순환 경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를 버려서 이걸 그냥 폐기하지 말고 다시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된 쓰레기들은 가서 재활용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긴 하죠. 잘이란 얘기는 그런 게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지 활용률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전히 이 재활용이 되어서 생산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쓰레기가 여기서 과연 몇 %나 재활용이 되느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신소재공학이 어쩌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네, 이러한 순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서 신소재공학이 한 몫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소재공학이 더 이상 소비 오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제가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게 신소재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구와 인류 문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원자 단위의 정밀함으로써 복잡한 물질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시적인 신소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더해서 원자 단위에서 혹은 분자 단위에서 이 소재가 왜 이런 특성을 갖는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려면 이 소재를 원자, 분자 단위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와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신소재공학이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느냐인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일단 에너지 측면에서 청정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분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 네, 아까 나왔죠. CO2 발생 문제, 기후변화 등등의 얘기를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그게 뭐냐? 석탄 뗀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석탄 뗀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제철소 아시죠? 제철소에서는 철을 만들죠. 철 만들 때도 CO2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왜냐하면 철은 자연상에서 산화철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공기 중에 산소가 되게 많으니까 산화철을 캐와서 제철소에서 그걸 환원시켜서 산소를 떼어내는 걸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시켜서 그냥 철로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거쳐요. 그게 제철소가 하는 일이에요. 환원을 어떻게 시켜요? 거기 탄소를 집어넣어서 코크스라고 하는데 탄소, C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떼내요. C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떼냈다? C하고 산소하고 붙은 게 만들어지겠네? 뭐가 만들어져요? CO2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철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CO2 발생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소재공학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하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잘 다뤄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할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희귀한 물질 그리고 유해 물질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 신소재공학이 할 일이에요. 뉴스에 보면 요즘 어떤 나라가 히토류를 가지고 통제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한다 이런 종류의 뉴스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죠. 히토류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희귀한 그런 물질들을 특정 국가가 독점을 함으로써 거의 독점을 함으로써 그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그 히토류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소재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오염은 제거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전공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을 위해서 알기 쉽게 일반적인 얘기를 주로 꾸며왔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청정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태양광 발전, 대표적인 신소재 공학이 어떻게 우리가 환경 혹은 에너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전지는 사실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싸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잠시 후에 제가 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태양광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태양광 전지를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렴하고 풍부한 원소, 이런 굴이나 아연, 주석이나 황 같은 걸로만 만들어진 그러한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싸게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그 케이스 스터디로서는 에너지 저장의 문제예요. 배터리 아시죠?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리튬 아이온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그러다 보니까 리튬 자체가 어떤 전략 광물이 되어서 우리 리튬 가지고 있어 니네한테 안 팔아와 같은 그런 행위가 국가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수급 불안정성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실리콘 나노와이어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배터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거기에 나노 기술이 들어가서 배터리의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는 수소 저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작년에 항상 노벨상은 10월, 11월 달쯤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이런 비슷한 주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질을 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타셨어요. 세 분이었던가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걸로 타셨고 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할 텐데요. 그러한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그럼 수소차 달리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수소차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상용화되어서 달리고 있는데 그 수소차는 지금 수소를 어떻게 그러면 저장을 해서 달리고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수소 탱크 만들어서 달리고 있어요. 수소를 갖다가 탱크에다가 고압으로 쑤셔 넣어서 마치 우리 산소호흡기 같은 거 할 때 뒤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잠수부들이 달고 다니는 그거 보면 산소 bombe라고 해서 실린더 안에 큰 통 안에 철로 된 통 안에 산소를 갖다가 쑤셔 넣은 고압으로 쑤셔 넣은 걸 가지고 잠수를 하고 하죠. 근데 똑같이 수소를 갖다가 용기에 고압으로 넣은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근데 고온은 아니고 고압으로 그렇게 수소를 넣은 실린더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보다 좀 더 높은 부피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수소가 들러붙어서 거기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 그 수소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물질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액체 수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쑤셔 넣어서 실린더에다 그 통에다가 그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저장 소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전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태양전지는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아래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기본 골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서로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쪽은 전자가 많고 다른 한쪽은 양공 혹은 정공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그런 반도체예요. 그래서 얘를 서로 접합을 해놓고 태양광을 쬐주면 이 양공과 전자가 서로 각각 다른 쪽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압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태양전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 광기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긴 했는데 여기 음극과 반도체 사이의 여기 접합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극과 반도체 사이는 어떻게 접합을 할 것인가, 이 양극과 음극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흔한 소재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태양전지를 보편화하는 데 더 도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태양전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가령 예를 들면 10년 전에 태양광 발전이 후지던 시절에 정말 후지던 시절에 그걸 접했던 여러분들의 삼촌, 부모님 이런 세대들은 태양광 발전 에이 저거 어디다 써? 라는 고정관념을 여러분만한 시기에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고정된 채로 살면서 태양광 발전 안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구전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빠른 발전 속도의 전형적인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현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보시다시피 이제는 국내 발전량의 거의 1위에 해당하는 양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 패널도 저런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순환 경제의 전형적인 그런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태양광을 그러면 다 쓰지 왜 저거밖에 안 쓰나요? 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문제점이 아직 존재하죠. 날씨가 오락가락한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고정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아직 어떤 흐린 날에는 후지고 맑은 날에는 잘 되고 한다면 이게 좀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러한 기술이 동반되어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순환 경제 아까 태양광 전지 태양광 패널의 패널의 재활용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그 패널의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폐기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새로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히토류나 연구에서 리튬 같은 이런 핵심 원자재를 아예 그냥 자원을 새로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할 걸 발견하자라는 게 일단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폴리머 같은 그런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다시 해중합은 중합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해한다라고 할 때 그 해인데 분해를 해서 이걸 다른 원료로 쓰자라는 그러한 전략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토류라고 하는 게 주기율표상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막 전이원소 시작할 때의 이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것들, 스칸디움이나 이트리움 같은 것들 비롯해서 여기 아래쪽에 란탄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금속들이 히토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히토류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메탈과는 다른 특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비 혹은 소재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 지금 몰려 있고 이걸 자원 무기화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도시광산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전자기기 거기 히토류 많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갖다 버리면 히토류도 같이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전자기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다시 모아서 거기서 히토류를 추출해서 귀금속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이죠. 가령 예를 들면 금광 1톤을 가지고 재련을 하면 광석을 캐서 그걸 재련하면
10g의 금이 나오는데 폐휴대전화 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모으게 되면 거의 1kg에 가까운 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대표적인 도시광산의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금광석인데 요거 가지고 재련을 하면 순수한 금 뽑으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도시광산의 예시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한국도시광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개했던 골드 CPU 3종 비교 분석 영상을 바탕으로 소형 골드 CPU 1kg을 실제로 금으로 추출하는 컴퓨터에 전 과정을 쓰이는 중앙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치 CPU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촬영은 허가받은 전문 금 추출 공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예시로 들은 히토류는 금이에요. 이 안전과 경우에는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이런 공정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나도 한번 휴대전화에서 심각한 뽑아봐야지 안전 라는 환경 거 하지 위험이 마세요. 뒤따른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형 골드 CPU의 크기는 가로 약 2.7cm, 세로 2.7cm, 개당 무게는 6.42g. 이 소형 골드 CPU가 1kg이 되기 위해선 약 156개의 골드 CPU가 필요합니다. 저건 특별히 예전에 골드를 많이 이번에는 써서 만들던 모두 칩이었기 모토로라의 때문에 클래식 저게 골드 가능해요. 요즘은 세라믹 저렇게까지 CPU로 골드를 많이 쓰진 진행되었으며 않아요. 칩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 추출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첫 번째 분리를 해야겠죠. 단계는 전처리입니다. 전처리의 목적은 세라믹 패키징을 안전하게 파쇄하고 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표면적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금이 모여져 있죠. 이거 나머지 이 과정에서 세라믹 발생하는 버리고요. 분진에는 미세한 금속 입자와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파쇄 설비와 집진 시스템, 그리고 개인 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분쇄가 끝나면 자력 선별이나 기계적 분리를 통해 비금속, 자성체, 기타 불필요한 구성물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단계의 반응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질산 처리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CPU 폐기물을 질산 용액에 담가 불필요한 금속이나 주요 성분을 먼저 분리해냅니다. 질산도 그냥 이를 질산이 통해 아니라 금이 포함된 고농도의 부분만을 질산이에요. 선택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온도도 높여서 반응성을 높이는 끓는 질산. 무섭죠? 근데 그 다음은 금은 왕수 살아남아요. 처리입니다. 왕수는 염산과 질산을 혼합한 강한 산으로 화학 시간에 배웠죠? 금을 효과적으로 용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금이 귀금속이라 산에 반응을 안 하는데 이 왕수에는 단계에서 녹아요. 금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왕수 처리가 끝나면 반응액과 잔여 고용물을 분리하는 여과 과정이 진행됩니다. 거름망을 통과한 용액 속에는 금이 이미 용해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남은 잔해들은 추가 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별도 처리 공정을 거쳐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화학적인 분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금만 왕수 녹여서 처리 후에는 과잉 질산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용액 속에 남아있는 질산을 중화하거나 침전시켜 연기를 넣어주고 이후 있는 거지, 환원 여기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금 양이온일 테니까 얘를 환원을 시켜야 금속 이어지는 금이 될 수가 단계는 있겠죠. 환원과 침전입니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야 돼요. 질산 제거가 된 용액에 환원제를 첨가하여 용액 속 금을 고형 침전물 형태로 회수합니다. 얘는 이제 중화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 과정에서 반응 조건과 노출된 팔로 만져도 첨가량을 괜찮고요. 정확히 맞춰야 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척과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 단계에서는 침전된 금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희석된 염산 용액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아직도 저런 그런
더 이렇게 LED 하면 효율, 미세하게 붙어있는 절, 이런 물이 것들이 인과 같은 제거가 돼야 됩니다. 타금 속 잔여물과 산화물이 용해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세척은 단순히 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이후 용융 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아직은 금처럼 안 보이죠? 세척이 끝난 금 침전물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산 잔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렇게 헹군 침전물은 남아있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열을 가해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수분은 물론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산 성분까지 안전하게 제거되어 이후 용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를 마친 금은 고온의 용해로에선 우겨, 금속의 재련에서 순도를 항상 쓰이는 최종적으로 과정이에요. 정리합니다. 고온에서 재련을 하는 거죠. 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모든 1000도 금속이 이상으로 금을 다 가열해 그래요? 완전히 네, 액체 상태로 만들고 네. 불순물을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합니다. 고온 작업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을 대비한 안전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용융과 주조를 마친 금은 빠르게 식혀야 형태와 표면 상태가 안정됩니다. 금냉을 통해 금속은 빠르게 수축하며 내부 응력이 줄어들고 표면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사극 보면 대장간에서 가열한 금속을 물에 넣어서 칙 하고 이 식히는 거 본 모든 적 있죠? 과정을 마치게 비슷한 거라고 되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침내 눈앞에 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쁘죠? 오늘 재련한 모터롤러의 소형 클래식 골드 세라믹 CPU 1kg에서 최종 회수된 금의 양은 총 14.32g에 달합니다. 오늘은 소형 골드 CPU 1kg의 금 추출 과정을 내부 공정 중심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영상에서 나온 금 14g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500만 원쯤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버려졌을 칩들을 모아서 저렇게 추출을 해낸 결과 굉장히 고가의 금속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런 걸 도시광산의 한 예시로서 보시면 되겠고, 금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희토류도 저런 식으로 모으는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플라스틱 역시 폐기물로 그냥 버려지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게 분해되는, 자연에서 분해되는 그러한 플라스틱들을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에 수출한 그런 원료가 아니라 뭐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그러한 식물에 수출한 식물 유래의 그런 플라스틱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미생물이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과제는 얘가 그렇게 우리가 전에 쓰던 비닐봉투를 예로 든다면 비닐봉투만 그렇게 썩 강하지가 않고 쉽게 찢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문제와 가장 큰 문제인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그 원리는 사실 여러분이 수술할 때 녹는 실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녹는 실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술은 다 있는데 아직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네, 그 다음 스마트 창문의 예시도 잠깐 드릴 텐데, 이거는 효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기술. 홈 IoT,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오늘 만나볼 극찬 기업에도 특별한 스마트 기술이 있다는데? 특별한 기술을 찾아온 곳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연구소. 아무도 없는 텅 빈 연구소가 제작진을 맞았는데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윈도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극찬 기업에서 저희 기업 취재 오신다고 하셔서 깜짝 카메라를 준비하려고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드는 PDC 스마트 윈도우입니다.
이름이에요. PDLC라고 하는 게 소재의 이의 이름입니다. 정체는 바로 PDLC 스마트 윈도우. 근데 이게 뭔가요? 이 PDLC 스마트 윈도우는 액정의 산란과 셔터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술로서 전기가 없을 때는 액정이 산란을 하여 불투명, 전기가 들어가면 셔터 역할을 해서 빛을 투과시키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PDLC 필름이란 고분자 분사 액정 필름으로 내부에 액정 분자가 분산되어 있어 전기를 연결하면 액정 분자들이 일렬로 정렬돼 빛을 통과시키고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 오늘의 극찬 기업은 지금의 필름에 독자적인 기술을 더해 더욱 특별한 필름을 만들었다는데, 네, 기존의 PDLC 스마트 윈도우는 보통 평소가 불투명하고 전기가 들어가면 투명해지는 기술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경쟁사와는 다르게 초기가 투명하고 전기가 들어갔을 때 불투명해지는 리버스 모드 PDLC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기술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 기술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PDLC입니다. 동작을 시켜보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면 역방향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존의 PDLC 필름 기술을 보완해 새로운 필름을 개발한 극찬 기업. 이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수명을 생각해 약 100만 번의 자체 테스트를 거쳐 작동에 이상이 없는 제품만 출고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시간상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윈도우가 근데 뭐가 어쩌냐라는 얘기를 해야 하겠죠. 저렇게 윈도우 자체에, 그러니까 창문 자체, 유리 자체가 빛을 차단하고 차단하지 않고를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중요한 그런 이슈인데, 저렇게 빛을 알아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빛을 차단해야지 라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에어컨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원리는 아까 액정이란 말이 잠깐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계산기 같은 걸 보면은 액정이 있는데 특정한 그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액정이 배열을 하면 까맣게 표시가 됨으로써 마치 우리가 그걸 숫자의 잉크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창문 전체에 그 액정 성분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특정 방향으로 배열을 하면 빛이 투과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하면 빛이 차단되는 그러한 원리,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고품질로 빛을 많이 투과시키고 확실하게 차단시키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현재 이런 순환 경제 모델에서의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분야 세 번째는 아까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재료로서 수소 저장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소 저장뿐만이 아니라 CO2 저장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체 저장을 시키는 그러한 물질의 개발 같은 다공성 소재의 개발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구멍이 엄청 많이 뚫린 거예요. 정말 작은 구멍이 많이 뚫린. 그래서 1g의 이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의 총 표면적이 축구장보다도 넓은, 축구장보다도 요즘은 축구장보다 훨씬 더 넓은 소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넓은 표면적을 가진 물질을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이러한 원하는 기체를 흡착시킬 수가 있을 거고, CO2 흡착시키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를 선택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CO2만을 포집을 해서 저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회사도 현재 지금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공성 소재라면 여기를 우리가 어떤 더러운 물을 흘러가게 한다던가 하면서 정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필터 역할 혹은 분리막 역할 같은 거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의 이분들, 이 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하고 이분은 고려대 석좌 교수로 임명되셔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엄밀하면 고대 소속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분들이 만든 거는 이제 금속 유기 골격체라는, 그러니까 다공성 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속 이온과 유기물들이 서로 자기 조립이 되어서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특정한 기체들을 투과를 시키면은 CO2만 포집이 되고 질소는 통과한다라는 그러한 기술이 이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 CO2 증가하는 건 막아야겠지만 이미 발생한 CO2 어쩔 거냐라고 한다면 발생한 CO2도 이런 식으로 포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그 질량이 일정할 때 그 질량 안에 실제 표면적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공 크기와 구조를 바꾸는 연구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공적인 얘기는 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게 뭐냐? 네,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건 유엔이 정한 목표이고 지구가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러한 위기 의식에서 유엔이 정한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7가지의 목표들이 유엔에 의해서 정해졌고 이건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시들이 많아요. No poverty, zero hunger, 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life on land니 뭐 life below water니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수생물들의 삶이 위협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골고루 다 지금 일컫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신소재공학이 상당히 큰 부분을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7번에 affordable and clean energy 같은 그런 얘기들 그리고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다 같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결국은 신소재공학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limate action 제일 중요한 제가 오늘 강조했던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소재공학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미지를 이거 제가 제미나이로 만들었는데요. 네, 지속가능한 지구, 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네, 신소재공학부로 진학을 하시게 된다면 반도체 만들고 네, 배터리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힘을 쓰는 거 물론 중요하고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 네,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면 그럼 과연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고 자동차가 무엇이고 배터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우리 신소재공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